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 건너 멀리 와 있습니다. 여기는 태평양을 끼고 있는 섬 나라인데요. 이곳에서도 미국령이죠. 이곳에서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제 현안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즉시 분석을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 즉시 분석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기준금리를 엊그저께 인하했는데 또 정책금리를 깜짝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예고 없이 돌연금리를 또 인하한 겁니다.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정책금리, 이 정책금리는 1년 만기의 MLF라고 하죠. MLF, 그러니까 Medium Term Lending Facility Rate이라고 해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그러니까 MLF 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만기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약 2천억 억 위안에 달하는, 한국 돈으로는 40조 원이 조금 안 되죠. 한 38, 9조 정도. 38, 9조 원. 그 정도 규모에 달하는 자금을 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 금리를 적용해서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동성 조절 도구에 해당됩니다. 근데 MLF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시중은행은 인민은행이라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더 저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금리 인하, 이런 1년 만기 MLF 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 이것은 그만큼 굉장히 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종전 2.5%에서 2.3%로까지 또 인하한 거죠.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는 게, 중국 경제는 금리를 2020년 이후에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한국, 주요국들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만 했어요. 고물가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도 매우 일시적으로만 발생했고 오히려 디플레이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일이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격 이 MLF 금리를 인하하기 직전에 보시는 것처럼 LPR, 그러니까 사실상의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불리죠. 대출 우대금리, 어쨌든 중국의 기준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대출 우대금리 LPR을 이미 엊그저께 내렸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엊그저께 내렸는데 사흘 만에 정책금리를 또 깜짝 인하한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이라는 통화정책 기조를 가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견되는 24년 하반기에,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견되는 그런 금리 인하랑은 성격이 다릅니다. 경기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죠. 물가 잡기 위해 금리 인상했다가 물가 다 잡혔으니까 금리 인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중국 경제가 어떻길래 그러냐,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을 그래프로 보시면 전기 대비 중국 GDP 증가율이죠. 제가 여기 제목을 잘못 썼네요. 자, GDP 증가율 이렇게 바꿔 쓰겠습니다. GDP 증가율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나 전기 대비로 보나 중국 경제가 뭐 이렇게 좋은 상황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 23년 내내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 달리는 내내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 온 건데, 그랬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예전과 같은 고성장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제 중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 경제의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실질 GDP 증가율만 먼저 볼게요. 이 부분을 보시면 23년이 5.2% 성장해요. 근데 24년은 5.0% 상반기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성장률이 둔화됐죠. 근데 23년 연중에서도 1분기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만 나눠보면 상반기가 5.5였다면 하반기는 5.2를 밑돌겠죠. 그러니까 23년 상반기보다 23년 하반기가 안 좋아지고 그 안 좋아지는 흐름이 24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고정자산 투자가 특별히 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신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매 판매, 가계의 소비가 뭐 유독 뭐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도 없이 오히려 소매 판매는 줄어들고 있어요.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고, 일자리가 안 나오는 이유는 신규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죠. 돈이 빠져나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매 판매도 더 위축되는 모습이에요. 다만 중국 경제가 5%대 성장률을 나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은 보신 것처럼 수출뿐입니다. 수출. 23년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했어요. 그러다가 24년 들어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근데 수출이 플러스로 바뀌니까 산업 생산이 늘어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요약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경제도 GDP 증가율로 봤을 때는 23년보다 24년이 훨씬 좋죠. 그 좋은 이유는 23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GDP 증가율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GDP가 증가하는 그 배경도 내수 경기가 회복돼서가 아니라 수출 경기가 회복돼서인 거예요. 또 수출 경기가 다 회복된 것도 아니고 반도체, 조선, 또 자동차와 같은 몇몇 품목들이 또 수출이 증가하니까 GDP 면에서는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나 그 밖에 몇몇 업종들의 또 수출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경기 회복을 어쩌면 체감할 수 있지만 이 수출과 관련 없는 자영업자나 또 이런 해당 산업과 관련 없는 많은 임금 근로자들은 전혀 그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가 좀 어려운 국면인 건 한국도 좀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국 경제 상황을 또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재 소매 판매를 보시면 자동차, 또 가전제품, 통신기기 전부 다 증가율이 낮아요. 이게 뭘 뜻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중국 경제를 설명드리면서 중국이 이구환신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이런 내구재를 소비할 때 그럴 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래서 내구재 소비를 좀 촉진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다. 근데 이런 이구환신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재 소매 판매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만큼 중국의 내수 경제가 부진한 상황인 거예요. 그 부진한 상황임을 또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물가예요, 물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금리를 결정하는 첫 번째 그 주제는 물가인데, 그 물가 상황을 보여드린다면 CPI 증가율, PPI는 생산자 물가는 계속 마이너스고요. 아직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코 CPI 같은 경우도 또 재밌는 것은요. 우리 한국의 목표 물가가 2%고 미국의 목표 물가가 2%예요. 2% 물가가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목표 물가는 2%가 아니라 3%입니다. 3에서 3.5%예요. 그런데도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그래서 계속 LPR이든 앞에 말씀드렸던 NPR이든 정책 금리를 인하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또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려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인 거죠.
이 중국 경제 상황을 물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사실 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 물가 혹은 거의 목표 물가에 밑도는, 그러면 낮은 물가,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그런 경제니까 낮은 금리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게 전개되는데 높은 금리를 도입하면 물가 상승률은 더 떨어지는 법이죠. 그러니까 물가를 목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전혀 다른 여건이죠.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고민하고 다르죠. 물가가 너무 낮아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목표 수준을 밑돌아서 3%를 밑돌아서 물가 상승률을 3% 정도까지는 끌어올리자 하는 방향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런 물가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부진해요. 주택 거래량이 증가율이 보세요. 마이너스예요. 주택 가격 상승률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24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또 그 부진을 보여주는 도시 규모별 기존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1선 도시나 2선 도시나 3선 도시나 할 것 없이 중국 전반에 걸쳐서 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0%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월에 비해서 24년 6월은 23년 6월보다 주택 가격이 10%가량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도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 시장 부진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영향을 주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건설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규 건설 착공이라든가 준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준공 면적, 착공 면적이 역시 마이너스 20-30%가량 됩니다. 계속 그래요.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 보면 중국 경제에 부동산 산업 혹은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여타의 나라보다 높은 편이고, 학자마다 그 비중이 뭐 8%에서 또 높게 보시는 분은 25%까지로 보는데, 그만큼 중국 GDP에서 부동산 혹은 건설 산업의 비중이 높게 차지하는데, 이런 건설 산업이 부진하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높게 올라갈 수도 없고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여건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소비 진작을 할 만큼 그런 고용 상황도 아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중국 경제가 굉장히 부진하게 전개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전격 돌연 금리를 인하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이런 부동산 시장을 염두에 두고 걱정되는 게,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는 것은 아닌가. 연쇄 도산하게 되면 결국 몇몇 금융사들이 그 개발업체들이 빌려갔던 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면 그 부실을, 건설사들의 부실을 금융사가 떠안게 되고, 그게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그 비중이 전개된다면 금융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중국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건전성이 어떠한가 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에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건전성 지표를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조 홍선, 3 레드라인스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봤을 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자. 70%를 넘어서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또 순부채 비율이 100%를 넘지 않도록 하자. 순부채 비율이 10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이, 부채는 많은데 현금성 자산이 얼마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부채보다 현금성 자산이 더 많게 갖고 있어야 그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갖는 거죠. 현금성 자산이 100% 이상을 유지하게 해야 그 해당 건설사가 도산하더라도 금융사가
해당 대출을 못 받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3조 홍선 레드라인스를 만들었는데 3 레드라인스를 만들었는데 그 3 레드라인스라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30대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경익남 시그네처 영상에서 제시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0대 개발업체들의 건전성 지표가 30개가 다 평균적으로 자산부채 비율이 올라갔어요. 74.3%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통제하지 못하게 더 올라간 겁니다. 70% 이내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74.3%니까 통제하지 못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순부채 비율도 정말 이 100% 수준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168%까지 올라갔습니다. 22년, 23년보다 더 올라갔죠. 또 단기 부채 비율, 현금을 부채보다 100%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기준선을 그래도 상회하다가 23년 말부터는 이제 100을 밑돌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30대 개발업체들의 평균치를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이제 각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을. 자, 자료입니다. 일단 이 세 가지 3조 홍선,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순부채 비율, 현금 단기 부채 비율,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이 30대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 뭐 상위 몇몇 기업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래도 기준선은 충족을 합니다. 근데 또 밑으로 내릴게요. 자, 자꾸 다른 버튼을 누르네요. 근데 허셩, 야지러, 중진, 바오롱, 선전쿵구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역시 비구위안 같은 경우도 세 번째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나 순부채 비율은 아직 그 통계를 추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보다는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좀 판단합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건 이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중진, 쉬후이, 롱광, 광저우프리, 스마오, 위안양, 순악, 시대그룹, 위저우, 허징타이프 이런 기업들은 약 10대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세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보다 더 악화되고 세 가지 잣대라는 면에서 오히려 세 가지 모든 잣대가 기존보다도 악화되면서 기준선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보면서 인민은행은 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급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다만 제가 의견을 드리겠는데 불안한 거 맞아요. 중국 경기 불안합니다. 중국 경기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중국발 금융위기 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때도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제시를 해드렸는데 전체 이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 문제가 있어요. 당장 해결되지 못해요. 그런데 두 번째, 이들로 인해서 이 개발업체들이 상환하지 못하는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빚 때문에 금융부실로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금융이 부실한 상태인 것도 맞아요. 건설사 부실, 금융부실. 근데 이 금융부실의 정도가 금융위기로까지 가느냐. 삼박자죠. 건설사 도산, 금융부실, 금융위기로까지 가느냐. 그럼 몇몇 금융사의 부실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만큼 그만큼의 부실 상황이냐라는 걸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높게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은행 대출 중에 개발업체들의 대출 비중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시 중국의 상업은행들도 그런 위기를 끌어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지 않도록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기 위해서 대응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 건설사의 부실이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되는 상황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런 대규모 건설사들의 도산으로 이어져서 결국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금융 부실이 일어날 그 기여도를 보면 5% 수준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부실이 중국의 금융 부실로 전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게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안도하자는 뜻이 아니라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어떻게 좀 안 좋은 일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미중 패권 전쟁이 격해진다든가, 그죠? 전쟁이 뭐 확전된다든가, 뭐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급을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시나리오들이 겹겹이 쌓이게 되면 뭐 정말 중국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현재의 상태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금융위기로 전개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의견을 드린다면 꾸준히 그런 말씀 드리는데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라이브 중이지만 녹화를 위해서 책 소개를 꼭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경제를 거시경제를 이제 친숙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경제의 언어를 장착하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지금 외국에 와 있지만 영어가 안 되면 삶이 불편하겠죠. 영어가 안 돼도 삶을 살아가는 데는 뭐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이 불편해질 수 있겠죠. 우리는 경제를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의 언어를 장착할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제 책이죠. 경제입문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특강. 이 책이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로서 경제의 언어 감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24년 경제전망서가 옆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입문서를 보신 분이 읽어볼 만한 응용서인 거죠. 제가 25년 경제전망서 8고를 거의 마무리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25년 전망서가 9월 25일자로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제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초대해서 또 강연회, 독서 강연회를 추진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까지 기념하실 수 있도록 이 25년 전망서가 나오기 전에 이 책을 한번 가지고 25년 전망서 또 2050년 전망서까지 꾸준히 모아주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면서 이상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